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밀떡 박찬준입니다. 이 시간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PD님과 저와 이렇게 오붓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휴가 가셨어요? 다들 휴가 가셨기 때문에 네. 저희 둘이서 진행하도록 할 텐데,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이야기 이슈가 또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나 서방 언론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올 봄에 계획했던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6월에서야 사실 시작됐다. 그래서 서방 언론 쪽에서는 뭐냐면, 공세 시기를 놓친 데다가 러시아 방어가 견고해지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가 진격하는데 지지부진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또 서방 언론에서 국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그런 분의 기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그런 기사만 낸 것 같아요. 봄에 왜 우크라이나가 안 했을까요? 그러면 서방의 다른 국가라면 봄에 공세를 취했을까요? 한참 러시아가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방어에 급급했겠죠. 그리고 공세를 하려면 그와 관련된 무기 체계가 좀 어느 정도 갖추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않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서방 언론의 서방 국가 자체가 미온적이었고, 예.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죠. 예. 뭐 본인들의 어떤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봄에 했을 거며, 6월에 공세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죠. 실질 공세는 7월 21일부터 시작한 그 공세가 어떻게 보면 실질 공세고요. 예비로 뒀던 17개 기갑 부대들이 투입이 되기 시작한 것이 7월 21일부터니까 그때부터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것이 가장 팩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1년 6개월 정도 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유엔에서 수치로 환산하니까 민간인 사망자가 1만 명이 됐다고 네. 전달을 하였고, 최근에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공습을 했는데, 특히 이제 폴란드 국경 인근에 최후방까지 미사일을 퍼부어서 스웨덴 베어링 제조사인 SKF 직원 3명이 사망했고 또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진짜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러시아를 뭐 이 행위가 정당하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아니죠. 정당하진 않지만, 전쟁 자체가 정당하지는 않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후방을 때리는 거죠. 그렇다고 민간인 밀집 지역을 때리는 거는 정말 반인륜적 행위고 정말 안 되지만, 민간인이 희생이 되고, 그리고 나토국이죠. 이제는 나토 회원국이니까 스웨덴 국적의 기술자가 사망을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데, 이런 걸 볼 때 전쟁은 정말 종결돼야 되고, 우리 전 세계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든 빨리 우크라이나 전이 종결이 돼야 된다. 예.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국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뭔가 밀착하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미일도 마찬가지죠. 한미일이 모인다고 하지만 미묘한 온도차도 있고 각국의 입장차도 물론 있죠. 그런데 한미일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는 아닐지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다. 이런 것은 느낄 수가 있고, 그건 뭐 어제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아니죠. 더군다나 현재 글로벌한 입장에서 이제는 신냉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분할돼서 갈라서는 네. 이쪽 아니면 이쪽인 거죠. 그런 것이 계속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하고 기대는 그런 것이 그 국가의 예.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의 또 관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긴 한데 중국이 의외로 생각보다 미온적으로 보이거든요. 겉보기에는. 내부적으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삼국의 입장차는 정말 다 다르죠. 뭐 밀리터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조금은 이제 정치적인 국제 정세적인 부분도 말씀드려 보면 중국은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를 지금 편을 옹호하는 예. 입장에서 득이 될 게 하나도 없고요. 설사 지금 상태에서 종결된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당분간 한동안은 중국이 가까이 해서 득을 볼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멀어지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는 재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좀 뭐라도 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런 뭐 숟가락에다 측면에서 얹어야 되는데 중국이 섣불리 러시아를 도와줬다간 같은 취급을 받아버리니까. 그렇죠. 이제는 좀 분명하게 좀 더 분명하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러시아는 지금 발등에 불이에요. 어찌됐든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포탄 제공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네. 그들은 이야기 않죠. 전혀. 물론 러시아의 개인적인 군사 전문가들만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생각해 보면 왜 북한에 접촉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를 도와주면 그거에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자원이나 식량 같은 것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러시아에 붙어서 예. 협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260억 규모의 무기 추가 지원을 한다는데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건지 이게 말 그대로 그 비용적인 부분만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 무엇을 그러면은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기사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는 뭐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기사로 많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미 국방부나 미 정부가 발표를 하기 이전에 그들이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미뤄짐작컨대는 지금의 무기 체계에서 더 이상 뭐 새로운 것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대부분은 포탄일 겁니다. 포탄이나 예. 미사일 재고들 또 패트리엇 미사일의 부족분에 대한 어떤 보완 이런 거지 않을까 싶고요. F-16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 중이고 그거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언급드렸듯이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도 한 5개월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화두가 되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 계속해서 크림반도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뒤쪽으로 해서 크림반도를 공격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분명하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는 수복해야 될 본인들의 영토고요.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되죠. 크림반도 그리고 빼앗겼던 4개 주를 전부 되찾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최종 목표고 뭐 서방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언급을 했죠. EU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래서 크림반도는 포기하고 자포리자나 예. 일부 도네츠크 지역도 포기를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죠. 예. 열이 받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림반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더 크림반도를 공격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략적으로 보급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급을 끊는 큰 3가지 축이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보급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림반도 쪽으로 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림반도를 공략을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이슈인 것 같은데 이 벨라루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주변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 특히 뭐 라트비아도 그렇고요. 뭐 폴란드도 그렇고 리투아니아도 그렇고 국경 주변에서 벨라루스 이 군인들과 그다음에 와그너 그룹 용병단이 계속해서 뭔가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나머지 근접해 있는 세 국가가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벨라루스 자체가 이제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러시아의 영향이 있는 또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고 실제 그렇게는 절대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
벨라루스의 군사력은 다른 뭐 시간에 한번 길게 소개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 루마니아 수준입니다. 루마니아 예, 수준. 루마니아라면 동유럽에서도 조금 중간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국가거든요. 예. 그 정도가 벨라루스 군이고요. 일단 국가 자체가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에 크게 돈을 쓸 수가 없고 국력도 그렇고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중요한 건 바그너 그룹이죠.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바그너 그룹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바그너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용병이잖아요. 예. 한계가 분명 있고요. 폴란드 보세요. 폴란드가 지금 취하는 입장 보세요. 예. 그래, 옳테면 와라. 전혀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폴란드는. 옳테면 와라.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우리도 보여줘야 되니까 1만의 병력을 다시 접경 지역으로 증강 배치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국군의 날 8월 15일이었죠. 예. 광복절, 우리 광복절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폴란드가 정말 우리와 인연이 있어요. 있는 국가 예. 같아요. 그들의 이제 국군의 날에 보여준 그 군사 퍼레이드도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때 좀 눈여겨봤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무기체계가 꽤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뭐 중요도 있게 다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요. 예. 제가 그 군사 퍼레이드의 장면을 좀 봤는데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폴란드가. 의도적으로. 어떤 무기체계가 나왔어요? 우선 전차부터 보면 서방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차 하면 3대 축이죠. 뭐 4대 천왕, 3대 천왕 그러지만 전차의 3대 축 뭐예요? 레오파드 계열. 레오파드 계열의 최신형. 그다음에 또 하나가 M1. 그렇죠. M1 A2 예. 에이브럼스 전차죠. 그다음에 우리의 흑표잖아요. 예. 그게 모두 다 등장했어요. 우린 모두 다 갖고 있다. 그 세 개의 전차를 모두 다 갖고 있다. 일단 최신형 전차 3.5세대 전차들을. 그렇죠. 예. 그거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퍼레이드에 등장시켰어요. 물론 순서대로 보면 가장 주력인 레오파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M1 A1이죠. 일단 급해가지고 A1을 받았어요. A1 SA형으로 전 보이는데 그 나토 위장을 한 나토 도색을 한 그 전차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의 K2 흑표가 나왔는데 K2 흑표가 이제 도색도 이제 새롭게 했더라고요. 나토로 이제 나토 문양으로 예. 도색을 새롭게 해서 근데 그 규모를 보니까 이제 17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포무도 당당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자신감에 찼고 가장 나중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주력 아닌 주력이다 지금. 가장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가장 최신 아닌가요? 최신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궁극적인 목적은 M1 A2 앞으로 받을 M1 A2 셉3하고 예. V3하고 함께 두 축으로 움직일 거고요. 레오파드 2형은 그냥 규모도 좀 작고 그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퇴역시키지 않을까 아니면 보관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폴란드의 군사 퍼레이드를 보면은 폴란드는 자신감에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옳테면 와라. 옳테면 와라. 그렇고 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를 이어주는 그 회랑 있잖아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이 들어온다면 그쪽을 노리고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그쪽을 공략한다면 자칫하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발트 3국은 나토국이지만은 따로 떨어지게 돼 버리잖아요. 연결이 예.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면 3차 세계대전 갑니다. 지금 폴란드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잠깐 보였잖아요. 사막 도장을 한 전차를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군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 1기병사단에 2여단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부가 잠깐 퍼레이드에 등장했어요. 미군 있다라는 거를 강조한 거죠. 폴란드에는 한 어느 정도의 미군이 배치되어 있나요? 지금 한 개 여단, 1기병사단에 2여단이 들어가 있어요. 예, 한 5,000명 정도.
그렇죠. 이제 뭐 숫자가 문제가 예. 아닙니다. 이게 상징성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예. 미군은 딱 11개 사단이 현역 사단이잖아요. 예. 11개 사단이 각 그 모듈화가 있어가지고 뭐 사단마다의 어떤 전투력과 임무가 다르긴 하지만 한 개 중무장 기갑사단의 하나가 바로 1기병사단이잖아요. 그 1기병사단의 한 개 여단 정도만 하더라도 예. 벨라루스가 다 들고 들어와도 어렵습니다. 예. 만약에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그룹이 정말 갑자기 늘 예측을 못 하잖아요. 모스크바 행진을 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전 변칙적으로 폴란드를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된다면 폴란드는 어떤 식으로 제압을 하게 될까요? 네, 16기계화 여단하고요. 그리고 1기갑사단 그리고 17기계화 여단이 대응을 할 겁니다. 17기계화 여단보다는 지금 배치상 18기계화 여단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3개 여단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력 전차가 바로 흑표입니다. 흑표. 그리고 레오파드입니다. 음. 흑표와 레오파드가 바그너와 맞서던 아니면 벨라루스의 T-70이나 T-80 전차와 맞서던 T-90 전차와 맞서던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자명해요. 그리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항공 전력도 튼튼하고 거기에 미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주력의 주력이 폴란드 아닙니까? 나토 중에서도. 예. 근데 폴란드가 공격을 받는다? 이건 정말 나토에 대한 공격이죠. 예. 그럼 나토 조항에 의해서 자동 미군이 직접적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토 국들도 파견을 해야 당연하죠. 되고. 네. 이는 곧 엄청난 확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붙게 되죠. 나토 입장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쓸어버리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러시아도 알고 미국도 알고 나토도 알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예. 그런 코너에나 어울릴 법한 이야기죠. 사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폴란드의 그 공군력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큰 공격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F-16을 가지고 있습니다. F-16 블록 50과 52, 50이죠. 블록 50을 갖고 있는데 48대를 가지고 있고요. 3개 전투비행 대대만 하더라도 폴란드가 충분히 벨라루스 정도를 방어하고도 남는 전력입니다. 거기에 그냥 F-16이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F-16이 가지는 상징성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점이 있는데 바로 나토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전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정보 자산을 공유하고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맵팩 켜놓고 전쟁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토의 조기경보 통제기가 지원이 될 거고요. 상공은 계속 그렇죠. 돌 거고. 그리고 국가에 불문하고 나토가 보유하고 있는 급유기도 지원될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러시아는 알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가 페이퍼상으로 저도 사실 이 우크라이나전이 있기 전까지는 러시아 무시 못하지 했습니다. 근데 재래식 전력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정말 그동안 종이호랑이였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고 아무리 러시아 소위 말해 이제 러시아를 갖다가 좀 돋보이게 하고 더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도 이젠 얘기합니다. 예. 러시아는 아니구나. 이런 상황들이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중국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를 계속 언급을 했단 말이죠. 과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나서 이게 쉽게 진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게 바라는 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있어요. 어차피 다 연계가 되니까. 저는 보고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시진핑 체제하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고 우린 우리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또 다릅니다. 러시아가 앞서 종이호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 중국도 종이호랑이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방어한다는 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 방어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 년 전부터 대만에 대한 침공과 함께 대만 통일을 전략을 짜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어떻게 보면 지상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달성을 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시도할 거라고 보고 그거에 대한 뭐 시기를 서방권에서 주로 얘기하죠. 뭐 2027년도 이야기하고 뭐 합니다마는 일개 장성이 이야기하는 수준이고요.
그것이 꼭 2027년이 될지 아니면 앞당겨져서 바로 2025년쯤이 될지 아니면 포기를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시진핑 체제하에서는 그걸 목표로 전진할 거다라는 건 자명합니다. 예.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떻게 돼서 김명훈 PD님하고 알콩달콩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전쟁이라는 거 참 참혹하고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반드시 전쟁은 승리해야 되고요. 그 전쟁을 막는 길은 자주 국방에 있고 그것이 바로 국방 정론이라는 거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